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뺏으려고 할 때 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내가 조선의 딸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속의 사랑은 남과 북에서 모두 버림받은 아시아의 이사도라 덩컨, 최승희 이야기입니다. 최승희는 동양의 이사도라 덩컨에 비유되는 세계적 무용가인데 최승희 격동의 시대를 살다간 어느 무용가의 생애와 예술이다. 책을 읽은 정수홍님은 우리 무용사에서 최승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도라 덩컨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조각을 무용으로 재현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것처럼 최승희는 중국 운강 석굴 조각에서 영감을 얻어 석굴암의 벽조라는 무용을 창작하고 제자들이 돈학 무용을 1000년 만에 재현했다. 최승희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의 식민지 정치에 허덕이며 희망을 잃어가던 일제시대의 암담한 환경을 뚫고 무대 위로 도약해 사람들의 가슴에 희망이 되어준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도라 덩컨. 이사도라 덩컨은 미국의 여류 무용가로 근대 무용의 시조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생했으며 스승에게 배우지 않고 무용을 시작해 자유무용이란 독특한 무용을 창시했습니다. 그리스풍의 옷을 입고 처음으로 맨발로 무용을 했는데 1899년 시카고에서 데뷔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1900년 파리에서 처음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의 혁신적인 무용은 부다페스트, 베를린, 피렌체 등지에서 환영을 받았고 1904년 베를린에 무용학교를 설립하고 1906년에는 무용단을 창설합니다. 또한 1905년에 러시아에 학교를 설립하고 러시아 무용의 혁신을 가져왔는데 그녀의 무용에는 체계적인 기법이 없고 무용이라기보다는 발이 없는 연극인 목극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당대 천재적인 남자들과의 뜨겁고 짧거나 평생에 걸친 질긴 사랑 등으로 점철되었는데 그녀가 섭렵한 남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니스 근방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총명하고 예술적인 소녀. 1911년에 서울 수운동에서 태어난 최승희는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한 소녀로 초학교 때 월반을 거듭해 4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였답니다. 그녀에게는 숙명여학교에 다니던 16살 때 인생을 결정할 사건이 생겼는데 한국에 공연 온 일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을 본 것으로 그녀는 이날 이후 자신의 미래를 무용가로 정했답니다. 그녀의 집안에서도 최승희의 선택을 환영했는데 일찍 개화된 집안의 엘리트 형제들을 둔 덕분에 최승희는 축복 속에 1926년 일본 현대무용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시이 바쿠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리가 좋고 예술적 감각이 누구보다 뛰어났던 최승희는 이시이의 무용단에서도 곡 두각을 나타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무용단에서 가장 잘 추는 무용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시이를 따라 일본 동경으로 무용을 배우러 갔던 최승희는 1930년 2월 2일 최승희의 신무용 발표회가 처음으로 경성공회당에서 열리면서 무용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코리안 댄서. 1930년대 한반도에는 이름 자체가 희망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송기정과 코리안 댄서로 해외의 명성을 드높인 최승희가 그들입니다. 그 중에서 최승희는 해외에 나가 한국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한국의 춤을 공연했다는 점에서 더욱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1937년 구미 각국 순회 공연을 시작한 최승희는 눈부신 성공을 이루었는데 당시 피카소와 장 콕토 등 서구의 많은 예술가들이 최승희의 춤에 빠졌었습니다. 최승희는 해외 공연을 할 때 언제나 자신이 코리안 댄서라고 명시했는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일본의 댄서로 오해받기 싫다는 강한 의지였습니다. 식민지의 한반도의 사람들은 최승희의 당당함과 용기에 환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태어난 환경에 깊이 영향을 받았지만 그 환경을 벗어나 높이 도약한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한국 무용의 체계를 잡다. 최승희의 무용관은 다분히 사회적이며 민중적이었는데 예술이 상류 계급에만 봉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무용을 좋아했습니다.
최승희는 이시 무용단 1급 무용수라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불모지 한국의 무용 문화를 심으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됩니다. 1929년 서울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차린 그녀는 곧 한국 전통무용에 눈길을 돌렸는데 한국 전통무용에서 백성과 어우러지는 참다운 무용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한국 전통무용 전수자를 쫓아다니며 그들의 무용을 사사하고 그것을 신무용과 과감하게 접목시켜 새롭지만 한국적인 아름다운 무용을 만들어냈고 무용수로 아름다움을 구현했습니다. 최승희는 승무, 칼춤, 부채춤, 가면춤 등을 무대 위로 올렸는데 이전까지 기방이나 밑바닥 백성들의 한국 춤 문화가 마침내 무대를 얻은 것입니다. 그녀의 이 춤들은 세계로 나가는 발판이 되었고 최승희는 자신이 개발한 한국 무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31년 5월 9일 20살의 최승희는 와세대 대학교 러시아 문학과에 다니던 한 살 위의 안필승과 결혼을 하는데 안필승은 와세다대 졸업 후 이시 바쿠의 이름을 따서 안막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1934년 최승희는 일본 청년회관에서 제1회 발표회를 열었는데 그때 저명한 소설가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일본 최고의 무용가가 탄생했다고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용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조선과 일본의 저명인사들이 최승희 후원회를 만들었는데 발기인에는 여운형, 마에솜,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937년에 최승희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첫 해외 공연을 가졌으나 공연 포스터에 재퍼니즈 댄서라는 소개에 자극받은 재미동포들의 반일운동으로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수 없었던 최승희는 뉴욕 할렘가에서 1년 가까이 그림 모델 등을 하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8년 12월 17일 최승희는 고대하던 유럽 공연의 기회를 잡았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두 번째로 큰 극장인 샬르 플레엘에서 유럽 첫 공연을 가졌습니다. 초립동 춤이 가장 인기를 끌었는데 최승희는 후에 김백봉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이상하다. 내가 초립동 춤을 추고 난 지 일주일 만에 파리 전체에 그 초립동 모자가 퍼지더라. 그만큼 유행에 민감한 곳이란다. 브뤼셀, 로마, 헤이그 등 유럽 순회 공연을 끝내고 다시 파리로 돌아온 최승희는 대망의 무대인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샤요에 섰는데 관중에는 피카소, 장 곡도, 로망 롤랑 등 명사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피가로지는 최승희에 대해 선이 아주 환상적인 동양 최고의 무희라고 격찬했는데 파리 공연에서 주목받은 춤은 최승희를 대표하는 춤으로 평가받는 보살춤이었습니다. 유럽 공연의 성공으로 다시 뉴욕 브로드웨이 진출한 최승희는 30년대 후반 유럽, 미국, 중남미 등에서 150여 대의 공연을 해 동양의 무희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때로 너무 뛰어난 예술가들은 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는데 일본은 세계적 명성을 가진 최승희가 코리안 댄서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최승희는 1941년 12월 8일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만주와 중국의 주둔해 있는 일본군 위문공연에 투입되어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가장 자랑스러운 세계적 무용가가 된 최승희가 전선에서 공연하는 것은 일본군의 사기 진작에 도움은 물론 외국에 대한 선전 효과도 아주 컸습니다. 1942년부터 2년간 최승희는 일제의 총칼 아래서 하는 수 없이 만주와 중국 본토 등지를 떠돌며 전선 위문 공연을 다녀야만 했는데 이것이 그녀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되었습니다. 공연 횟수가 100회가 넘을 정도로 그녀는 관동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끌려가 공연을 해야 했는데 최승희는 몽골을 돌아 다른 전쟁터로 이동할 때 운강석굴을 방문하게 됩니다. 운강석굴은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중국 최대 석굴사원으로 5만 1000개 정도의 불상이 있는데 최승희는 여기에 큰 감명을 받아 불상의 다양한 자세를 무용으로 승화시켜 석굴암의 벽조를 만듭니다. 일본 군부로부터 예술가들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지는 가운데 최승희 부부는 만주의 일본군을 위문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으로 향했고
최승희는 두 번 다시 일본 땅을 밟을 수 없었습니다. 월북과 그 이후 최승희의 남편인 안막은 일제시대부터 사회주의 문학을 하던 문학가이자 이상주의자였는데 무용을 통해 사람들과의 공감을 추구했던 최승희에게 안막은 최고의 배우자였습니다. 1945년 8월에 해방이 됐으나 중국에 있던 안막은 청년 시절부터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있던 처지라 해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몹시 고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1945년 8월 말 안막은 중국 내 조선인 공산군과 함께 평양으로 향했고 최승희는 이듬해 김백봉을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중국 천진에서 조국으로 돌아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해방 후 서울에서는 반민족회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됐고 친일파로 몰린 최승희는 신문에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민족의 정신과 전통을 뺏으려고 할 때 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북돋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국내에서건 국외에서건 내가 조선의 딸로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승희는 북한에 가 있던 안막으로부터 강력한 요청을 받고 1946년 7월 38선을 넘어 북으로 갔는데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백봉과 함께 김일성을 만나러 갔답니다. 김백봉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다니러 온 것이 아니라 살려고 왔다는 최승희에게 원하는 대로 대동강변 요정이었던 봉일관 자리에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북한 무용동맹위원회 위원장이 된 최승희는 1950년 6월 초 200명의 대규모 예술단과 단원이었던 딸 성희를 데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소련 각지를 돌며 공연을 하는 중 6.25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6.25 전쟁 때 평양이 유엔군에 점령되면서 최승희 무용연구소 건물도 폭격으로 파괴되었는데 최승희는 1952년 김일성과 주은래의 배려로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 최승희는 중국 고전 무용을 발굴하고 현대화하는 데 힘을 쏟아 지금은 중국을 대표하는 무용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최승희류라고 합니다. 최승희에게 매료되었던 주은래는 최승희의 춤 가운데 신노신불루를 특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1953년 7월 6.25 전쟁이 끝나자 최승희는 평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54년에 남편 안막은 문화부 부부장으로 승진되었고 2년 뒤에는 문화선전부 부부장의 자리까지 올라 최승희 부부의 위세는 마치 뜨는 해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59년에 최승희 가족에게 불행이 닥쳐왔는데 북한 정권 내부에서 대규모 숙청이 단행된 것으로 안막도 이때 숙청당해 강제노동 끝에 사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승희도 1969년 북한의 통치 이념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말년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무용교재인 조선민족무용기본을 남겼습니다. 이 교본은 남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뒤늦게 출판되기도 했는데 광욱춤의 기본 동작을 문자와 그림으로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점에서 무용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승희는 최근까지 남과 북 모두에게 버림받은 비극적인 예술가였는데 일제 때 친일을 했으며 해방 후 월북을 했기 때문에 남한에서 그녀에 관한 책은 한때 불온서적 취급을 받았습니다. 최승희와 안막의 이상적 세계관을 받아들일 현실 정치는 한반도 어디에도 없었던 것으로 한국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에 날개가 꺾인 비운의 운명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탄생 90주년을 즈음해 최승희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최승희의 묘를 애국열사릉으로 이장시켜 정치적으로 복권시켰다고 합니다. 그대 내게 왜 사랑하는가 묻지 마십시오. 내가 그대를 사랑함에 있어 별다른 까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듯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 이해인 사랑하는 이유